뇌 박사의 재밌는 뇌 이야기. 여러분, 뇌는 죽었지만 몸은 살아있어요. 심장 뛰는 기능만 살아있는 뇌의 죽음을 뇌사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뇌사 상태의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의 영혼이 떠나간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뇌사에 대해 살펴봅시다. 뇌사임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유연 전원의 의견으로 최효삼 환자의 뇌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참아야 해도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이제는 빨리 저희 형 최효상 선수를 빨리 보내주고 싶어요. 권투 경기로 치면 11라운드를 잘 끝내고 이제 판정 결과에 판정승한 것 같아요. 자기가 작은 힘이라도 되면 그걸 도와주고 싶다. 자기가 후배 복수하게 길을 열어주고 싶다. 그래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링에 올라갔었어요. 최 선수의 일기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이젠 피냄새가 싫다. 맞는 게 두렵다. 가자 저 외로운 길. 내 꿈이 있는 곳으로 가자 요삼아. 방어전 12라운드에서 쓰러졌지만 일어났고 승리가 확정된 뒤에야 글러브 풀어줘 마지막 말과 함께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경기에서 이겼으니 세계 챔피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라이트 레프트 바지란 발. 지금 최효선 마지막에 방심하면서 자, 최효선 뒤로 선수 지금 굴러주면서. 뒤틀고 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예. 계속 이 데미지가 오고 있었지. 근데 워낙 정신이 강하니까. 최효선 뒤로 선수 굴러주면서. 뇌출혈이었지만 그는 쓰러지자마자 다시 일어섰다. 뇌사 상태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머지 시간을 다 견뎌내고 종소리 들리고 나서 이제 끝났다고 풀어주고. 지금도 네, 몸을 잘 충격이 가누지 있어요. 못하고 있는 충격이 최효선 있어요. 선수입니다. 강한 사람이에요. 정말 강한 사람. 최효삼은 뇌사 판정을 받았다. 병원 이송 9일 후 가족들은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6명의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그는 그렇게 떠났다. 오른쪽 사진은 뇌사 판정 절차로 뇌파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최 선수 눈가에 물이 고여 있어요. 가족들은 요삼이가 이렇게 가는 게 아쉬워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다 했어요. 뇌사 환자들도 통증 자극을 주면 찡그리는 표정을 짓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은 환자가 깨어날 것 같은 희망을 갖게 되지만 실은 그렇진 않아요. 이런 건 진정한 감정이라기보다 반사작용에 가까운 원시 감정의 표현일 뿐이에요. 1월 3일 0시 인공호흡기가 꺼지고 심장 주위에 대동맥이 묶여지면서 법적 사망이 선고됐어요. 사망 원인은 뇌출혈로 인한 두개압 상승이에요. 머리에 펀치 충격이 누적되다가 경기 종료 직전 마지막 타격에 뇌혈관이 터진 거예요. 뇌는 딱딱한 두개골 속에 쌓여 있으나 뇌의 아랫부분은 뇌관과 척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두개골 안에서 뇌가 많이 부으면 뇌의 압력은 어쩔 수 없이 뇌의 아랫부분을 누르게 돼요. 이렇게 되면 환자는 의식을 잃게 돼요. 뇌 아랫부분인
뇌간에 퍼져 있는 망상체는 각성 상태를 관장하는데 이 부분이 손상되기 때문이에요. 뇌간이 심하게 손상되면 의식은 완전히 없어져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돼요. 뇌사는 법적 사망이 아니에요. 법적 사망이 선고되려면 가족 동의를 얻어서 인공호흡기를 끄고 대동맥을 묶는 절차가 끝나야 해요. 가족이 호흡기 끄는데 동의하기 전까진 사망이 성립되지 않아요. 법적 사망은 심장사입니다. 1월 2일에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가족이 고심한 부분이 이것이에요. 가족은 최 선수 사망 시기 결정하는 걸로 꽤 힘들어했어요. 하필 2일이 최 선수 아버지 기일이었거든요. 가족은 겹제사만 피하게 해달라면서 뇌사 판정 연기를 요구했어요. 아버지 제사와 아들 제사를 같이 치르는 기구한 운명을 피하고 싶었죠. 하지만 최 선수 세상 떠나는 순간을 앞두고 전혀 다른 결단을 내려요. 어머니는 뇌사 판정 후에 닥쳐올 최 선수 사망 시간을 3일 오전 0시 1분에 맞춰라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망 전날 밤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관례상 사망 시간을 3일로 넘겨야 나중에라도 최 선수 제사를 아버지 제사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세상 뜨더라도 요삼이가 제사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 것 아니냐. 평소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운동이라도 했으면 몰라.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운동을 했는데 게다가 장가도 안 가서 피부치 하나 없으니 죽은 뒤에도 제사밥조차 차려줄 사람도 없잖아. 동생 최경호 씨의 말입니다. 뇌사잖아요. 다른 장기는 잘 살아있기 때문에 형이 아직 35살밖에 안 됐는데 남은 장기는 40, 50년 열심히 뛰기를 바라는 가족의 마음이었어요. 최 선수의 장기는 말기 환자 6명에게 기증됐어요. 장기 기증의 오해와 진실을 봅시다. 최 선수 장기 기증을 계기로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식물인간 상태로 8년째 투병 중이었던 임수혁 선수에게 네티즌이 왜 장기 기증 안 하냐, 악플을 다는 등 임 선수 가족을 힘들게 했어요. 당시에 임 선수는 가족이 동의하더라도 장기 기증이 불가능했어요. 임 선수는 뇌사 상태가 아닌 식물인간 상태로 가족이 동의해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없어요. 식물인간은 자발적 호흡이 가능하며 회복 가능성도 있어서 장기 기증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뇌사 상태란 뇌간의 모든 기능이 소실돼 사지 근육을 움직이거나 숨쉬지 못해도 심장만은 뛰고 있는 상태로 장기 기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회 초 타석에 들어선 임수혁 선수는 유격수 유지연의 실책으로 1루에 출루하였습니다. 이후 후속 타자로 인해 임수혁 선수는 2루에 진루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2루에 있던 임수혁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다리를 떨며 쓰러진 그의 모습을 본 구단 트레이너가 달려나왔으나 이러한 상황을 처음 겪어보며 대처법을 몰랐던 트레이너와 선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들것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들것을 통해 임수혁 선수는 덕아웃으로 옮겨졌고 그는 잠시 후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에 실려 무려 수십 분이 걸려 강남시립병원으로 옮겨졌고 간신히 맥박과 호흡을 살려내는 데 성공하였으나 그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더 이상 야구 그라운드를 밟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임수혁 선수가 2루에서 쓰러진 원인은 프로 입단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지병인 부정맥이었습니다. 2루에 진루한 후 그의 심장이 갑자기 느리게 뛰면서 뇌로 올라가야 할 혈액이 부족해서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서 심폐소생술을 바로 해줬더라면 임수혁 선수는 다시 그라운드에 설 수 있었습니다. 뇌로 가야 할 혈액이 부족해서 쓰러졌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임 선수가 알았던 부정맥은 어떤 병일까요? 심장 전기 시스템에 고장이 나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병이에요. 갑자기 심장이 발작을 일으켜 쓰러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응급 마사지와 전기 충격요법을 받으면 정상 생활 가능해요. 하지만 때를 놓치면 뇌에 피가 공급되지 않아 뇌 기능이 정지돼요. 누군가 졸도를 하면 두 손을 모아서 가슴을 팍팍 눌러주면서 곧 119를 불러서 심폐소생을 받게 해야 해요. 다시 최우삼 사례로 돌아갈게요. 내사 판정받은 최 선수는 2일 오후 10시경에 수술방으로 옮겨졌어요. 가슴을 절개하고 사도시 관류액을 집어넣었어요. 장기는 적출되기 전 몸속에서부터 냉각시켜요. 관류액은 장기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용액이에요. 관류액을 주입해서 최 선수 몸속에 남은 피를 모두 빼냈어요. 법적 사망 시간을 결정짓는 대동맥 결찰은 유족 뜻대로 3일 오전 0시 1분에 시행됐어요. 대동맥 결찰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대동맥을 묶는 시술이에요. 의료진이 알알이 붙어있는 장기를 분리했어요. 가장 먼저 적출된 심장은 냉각기에 담겨 삼성병원 의료진에게 전달됐어요. 이어서 간이 적출됐어요. 최 선수 간은 매우 건강한 편이었어요. 일주일쯤 굶어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간의 모양이나 형태, 기능 모두 건강했어요. 간은 전북대병원 의료진이 가져갔어요. 이렇게 최 선수는 누군가의 심장이 되고 간이 되고 숨결이 돼 사라졌어요. 최 선수 장기 기증을 계기로 국내는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어요. 외국의 경우를 보면 유럽에 장기 기증 파급 효과 가져온 사건이 있었어요. 특히 유럽에서도 저조한 장기 기증률 보였던 이탈리아가 그러한데요. 이 이탈리아에서 장기 기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어린 니콜라스, 살인자의 고향에 장기를 기증하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국인 니콜라스 가족이 이탈리아로 가족 여행을 갔어요. 근데 불행은 그 순간 찾아왔어요. 요란한 소음이 들렸고 니콜라스가 자고 있던 차 뒷좌석으로 총알이 날아들었어요. 강도로부터 총격을 당한 거예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내사 상태에 빠졌어요. 가족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아주 특별한 결정을 해요. 그 결정은 이탈리아를 울음바다로 만들었어요. 니콜라스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사 상태의 니콜라스 마지막을 축복과 박애 속에 보내고 싶었어요. 니콜라스 몸에서 아직 살아있는 간과 심장, 췌장 등이 조심스레 꺼내졌어요. 이 장기들은 죽어가던 7명의 이탈리아인의 새로운 몸으로 옮겨졌어요. 니콜라스는 새 생명을 자비로운 선물로 나눠주고 떠났어요.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
아들의 숙제를 봐주기 위해 식탁에 앉는 도미니카 씨. 그녀는 니콜라스의 각막을 이식받은 수혜자 중 한 명입니다. 니콜라스 부모님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비극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장기 기증에 대한 열린 마음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은 장기 기증이 뭔지도 몰랐었거든요. 니콜라스의 사인으로 인해서 장기 기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죽음을 앞둔 여러 사람들이 장기 기증 덕분에 다시 생명을 찾았죠. 저도 직접 그분들을 만났었는데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5살 때까지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녀의 새로운 삶의 빛을 찾아준 니콜라스. 각막 이식 후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는 도미니카. 그녀는 지금도 매일 삶의 은인인 니콜라스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항상 니콜라스를 생각해요. 천사가 돼서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 니콜라스가 세상을 떠난 지 14년. 아마도 부부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그런 불행 속에서 어떻게 장기 기증을 할 수 있었나요?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기 기증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고인의 뜻에 따라 자비로운 선물을 전해주는 거니까요. 그것이 모든 걸 바꾸죠. 니콜라스 재단을 세운 그린씨 부부는 지금도 장기 기증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의 장기 기증 후에 이탈리아에서 장기 기증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가져왔기에 니콜라스 효과라고 합니다. 94년 당시에 미국과 이탈리아 장기 기증 건수를 보면 인구 100만 명당 9명 안팎이었어요. 그러나 1년 만에 미국은 27명, 이탈리아는 22명으로 높아졌어요. 니콜라스 효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장기 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을지 생각하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니콜라스 생명 나눔을 나비 효과로 발전시키자 목소리가 높아져 갔어요. 이런 보도는 많은 이들을 사후 장기 기증서에 서명하도록 이끌어줘요. 오늘은 이 문제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게요. 내사자 영혼과 내사 판정의 근본 이유 등을 연결해서 살펴볼게요. 보통 내사는 죽음으로 인정돼요. 전뇌가 되돌이킬 수 없는 상실로 규정되고 느낌이나 감정, 고통도 없는 무해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사는 있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설득해요. 내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 부정적인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예로 인공호흡기 때려는 의사에게 적극적인 안락사 책임을 지울 수 있어요. 어느 분은 이런 말도 했어요. 내사 환자는 심장사로 이어지는 가운데 체온이 36도 이하로 떨어지는데 싸늘하게 식어가는 체 표면을 어루만지면서 음식을 공급하거나 정맥 주사 시행하는 게 소름 끼치고 처참하다. 의사, 간호사, 보호자 모두 견디기 힘들어한다. 내사를 사망으로 인정 안 할 때 오는 부정적인 결과에는 장기 기증도 있어요. 장기 받으면 살 수 있는 이 생명들이 헛되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내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법은 타당성 있어 보여요. 우리 사회가 내사를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있지만 내사 현상에 대한 알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
내사 판정 기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판정 기준을 안다는 게 내사를 아는 건 아니에요. 뇌가 죽었다, 의식이 없다, 숨을 안 쉰다, 뇌파 찍어보니 뇌가 활동하지 않는다. 이런 상식적 지식 외에는 내사 현상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사람이 내사 상태에 있을 때 그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몰라요. 현재까지 내사 상태에서 깨어난 사람은 없어요. 깨어난 사람이 있다면 오진이나 뇌 전부가 손상 안 된 식물인간일 거예요. 내사를 죽음으로 보는 건 당연한 기결인 듯 합니다. 그러나 같은 이유에서, 즉 깨어난 내사자가 없기 때문에 내사 상태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의 영혼이 떠나간 건지 아닌지, 진정 아무것도 못 느끼는지 뭔가 느끼는지 말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사가 사망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생물학적 통설이다. 상식이다. 하지만 상식이 그렇게 상식적인 건 아니에요. 뇌가 죽은 상태라 하더라도 신체 하부만으로 고통과 촉각을 지각할 수 있다는 반론은 제기되고 있어요. 내사에 빠졌다 하더라도 호흡,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방광에서는 소변이 배설되고 위 내에선 소화액이 분비돼요. 이 상태를 죽은 죽음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마리온이라는 여성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3일 후에 내사 상태에 있는 걸로 진단 내려졌어요. 그러나 임신 중이고 태아는 건강했으며 임신 15주였어요. 의료진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요. 응급조치를 해서 5개월간 유지시켜서 아기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5주 후 산모에게서 고열과 함께 폐렴 증상이 나타났어요. 자연유산됐습니다. 이 기사 안에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발견하셨나요? 통령과 달리 그녀의 호흡과 혈액순환이 5주 이상 지속됐어요. 유산이 아니었다면 계획대로 5개월간 산모 생명은 유지됐을 거예요. 이것은 내사 후 어떤 경우에도 2주 사망이란 주장에 어긋남을 보여줘요. 동시에 내사자 장기를 장기간 보존할 수 있음을 의미해요. 일본 오사카대에서는 내사 인간을 54일간 살려두는 실험에 성공했어요. 실제 이론으론 1년 이상 가능하다 해요. 또 하나 주목할 건 산모의 고열이에요. 내사를 사망으로 보는 주장이나 법이 사실이라면 내사자는 죽은 사람이에요. 시체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시체가 열을 낼 수 있을까요? 시체는 태아 이상을 감지하고 발열하며 죽은 태아를 자발적으로 뱉어내지 않아요. 이번엔 아기를 낳은 사례예요. 내사 판정 받은 산모가 아기를 낳았어요. 2014년 캐나다에서 임신 28주 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조산으로 목숨을 장담하기 힘든 상태였지만 아기는 위기를 넘겼어요. 산모는 출산 다음 날 세상을 떠났어요. 산모에게 불행이 찾아온 건 2013년 12월이었어요. 임신 22주였던 그녀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사망 판정 받았지만 문제는 뱃속에 있던 아기였어요. 의사는 이렇게 충고했어요. 아기 낳으려면 34주까지는 견뎌야 해요. 남편은 부인이 견뎌내기만 기도했어요.
긴박한 하루하루가 흘러갔어요. 결국 예상보다 빠르게 제왕절개 수술이 이루어졌고 아들이 세상 빛을 보게 됐어요. 또 다른 사례로 포르투갈 여성 산드라예요. 그녀도 내사 판정을 받고 출산을 했어요.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107일을 보내고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내사 정의에 따르면 죽은 여자가 사망한 시체가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사 상태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내사자 영혼이 떠나간 건지 아닌지 말할 수 있을까요?